야단법석 법륜스님 프랑크푸르트 독불장군 시아버님과 아들에게 집착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요. 5살 아들도 시댁에 보내기 싫습니다. 대답. 엄마가 자기 자식을 보고 싶어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또 자식이 부모를 보고 싶어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냥 두세요. 가족이라도 관여할 일이 있고 관여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사신 분입니다. 독선적인 면도 있지만 좋은 면이 또 있으니까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질문자는 시어머니가 정성껏 키워준 아들을 공짜로 얻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대가를 지불해야죠. 싫으면 이혼하시든가. 질문자도 아이 낳고 살아보았으니 엄마 자식 관계를 알게 되었잖아요. 시아버지는 자기 집에서 자기가 살던 습관대로 살고 있는 건데 왜 시비를 하십니까? 그게 싫으면 시댁에 안 가면 되죠. 근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기도 하잖아요.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고 싫어서 안 가는 것이 더 손해겠다 싶으면 싫어도 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들을 시댁에 안 보내는 문제는 질문자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남편의 아들이기도 하니까요. 남편이 보내자고 하면 보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삽니까?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못된 성질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지 시아버지가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나에게도 아이에게도 좋습니다. 밀라노, 남의 나라 같은 대한민국,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밀라노에서 결혼해서 10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란 한국에 대한 애착과 사랑보다는 이질감을 느낍니다. 동질감을 가질 방법이 있을까요? 조국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요? 질문자는 지금 이탈리아 남자랑 결혼해서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데 왜 한국 사람과 동질감을 가지려고 합니까? 형제 사이도 멀리 떨어져 살면 이질감이 생깁니다. 이탈리아에 살면서 한국 사람과는 인연을 끊겠다고 할 필요도 없고 한국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해야 할 것은 한국 사람이 관심 가지는 그런 일 말고 이탈리아 사람들조차도 한국을 걱정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의 수준에 못 미치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한국에 대해 걱정하는 문제가 뭡니까? 혹시 한반도에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죠. 그러니 한반도에 전쟁이 없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째, 어떤 이유로든 전쟁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북한 주민이 굶주리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징벌적 사고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는 합니다만 인류의 보편적 관점에서 한국이 부족한 것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더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열성적이다. 이런 식으로 인류가 갖는 보편적 문제에 앞서갈 때 한국이 빛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도 한국 사회의 비민주적 요소, 불평등 요소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 못지않게 우리가 인류로서 나아가야 할 길에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피렌체
이기적 룸메이트 힘듭니다. 유학 와서 이탈리아 친구와 일본 친구와 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친구는 개성이 강해서 모든 걸 자기 위주로 합니다. 울컥울컥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물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비슷한 면과 다른 면이죠. 콩을 100개 정도 쥐었어요. 이 100개의 콩을 들여다보면 다 다릅니다. 얼핏 보면 같은 것 같지만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콩을 팥과 비교했을 때는 같은 콩이라고 말합니다. 존재의 본질적 측면에서는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같다고 인식할 때도 있고 다르다고 인식할 때도 있습니다. 인식을 떠나면 존재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것이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사물을 인식할 때는 같다고 인식할 때도 있고 다르다고 인식할 때도 있습니다. 같다 다르다는 우리들의 인식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상대적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비슷한 점이 많죠. 이렇게 같은 것을 너댓까지 발견하면 친하게 됩니다. 호의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이 있으면은 불편함이 일어나고 싫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탈리아 친구와 룸메이트로 살 때는 당연히 다른 점이 있죠. 그 다른 것을 그렇구나 하고 바라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습관입니다. 그것은 쉽게 안 고쳐집니다. 이탈리아 친구와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수행의 과제로 받아들이세요. 참으면 안 됩니다. 참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억지로 참았던 습관은 나중에 장애가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극복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안 맞으면 헤어지어서 살면 됩니다. 결혼을 해도 이혼을 하는데 룸메이트가 안 맞으면 따로 살면 되는 거죠. 이탈리아 친구는 평생 자기 나름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낄 겁니다. 내가 시비하는 거죠. 그래서 저 친구한테 맞추는 게 어렵겠다 싶으면 같이 안 살면 되고 그렇게 되면 반값을 내가 더 많이 부담해야 되겠죠. 그러한 이해관계가 문제면 싫어도 살아야겠죠. 참으면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참지 말고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탈리아 사람은 저렇구나 하면서 인정하고 이해하고 살든지 그럼에도 나의 업이 그와 부딪히는 걸 못 견디겠다 싶으면 내가 돈을 더 벌더라도 혼자 살든지 그건 내 선택입니다. 이탈리아 친구를 시비할 때는 참거나 욕하는 것 빼고는 해결책이 없었는데 이것을 내 문제로 보면 그냥 살아도 되고 수입을 좀 더 늘려서 딴 데 가서 살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질문자의 문제이지 이탈리아 친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탈리아 사람 중에도 이 사람은 특별하다 이렇게 갖다 붙이지 마세요. 이탈리아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렇구나 하면서 여기에 맞추면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 이 과제를 수행으로 삼아 보세요. 미는 아빠 형부는 엄마 전화를 계속 받자니 결혼을 하고 독일에서 산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있어 주말에 집에 전화를 드리거든요. 엄마랑 통화하는데 그때마다 엄마가 아빠 흉을 보는 것 때문에 전화를 끊게 됩니다. 엄마가 별로 나아지지도 않는 것 같아 스트레스 받습니다. 질문자는 어릴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는 모습을 본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싸우는 것을 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 성질이 고쳐질까요?
첫째, 애초에 안 되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부모님이 그렇게 싸우면서 아직 함께 살고 계신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질문자의 판단으로 보면 같이 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고 있다는 것은 살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볼 때 문제이지 두 부부 사이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부란 원래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내버려 두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가 아빠 흉을 보면 네네 그냥 하면 됩니다. 또 중재를 선다고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지라고 반응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해라 해도 자식이 안 듣는데 자식이 어떻게 부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아무리 자식이라 하더라도 부부싸움에는 끼어들면 안 되고 내버려둬야 합니다. 지들끼리 싸우다 이혼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성년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야 합니다. 부모님이 싸우면서도 그동안 나를 안 버리고 키워준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비엔나, 순수하게 살고 싶어요. 오스트리아에 사는 27살 여자입니다. 어릴 적 갖고 있었던 희망, 인간에 대한 믿음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을 겪을 때 순수한 시각이 반, 부정적 시각이 반입니다.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은 순수함을 추구하다 보니 사회생활이 힘듭니다. 평온함을 유지하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질문자는 어른이 되어가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어른이에요. 지금 심리 상태는 어른이 아니고 유아입니다. 질문자의 고민은 아직도 유아적 사고를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20살이 넘으면 어른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어른입니다. 그걸 자각해야 합니다. 어른으로서 질문자가 지금 부딪히는 문제가 뭔가요? 사람을 대할 때, 사회생활을 할 때 계산적이어야 하는 게 힘들어요. 때로는 계산도 해야 합니다. 계산을 한다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행위의 원동력은 욕구입니다. 욕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고플 때 먹고 싶다, 피곤할 때 자고 싶다. 이것은 생존적 욕구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 욕구인 욕망이 있습니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싶다. 이런 욕구입니다. 상대적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과욕이 있습니다. 술을 많이 먹는 과음, 과식 등. 나에게 손해가 나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과욕은 버려야 합니다. 상대적 욕구인 욕망은 절제해야 합니다. 기본적 욕구인 생존적 욕구는 충족시켜야 합니다. 사회제도적으로는 인간의 기본 권리는 보장해주고 인간의 과욕은 규제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지나치게 커지면 국가가 나서서 조절해줘야 합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려면 성장을 통해 빈곤도 퇴치해야 하지만 빈부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기본적 욕구를 보장해주고 상대적 욕망에 대해서는 절제하게 하고 과욕은 규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데서 이기적인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랍니다. 부다페스트, 직장에서 짜증내고 후회합니다. 저는 헝가리에서 한국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지 사람과 같이 일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짜증을 낼 일도 아닌데 낼 때가 많습니다. 짜증내고 나면 후회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까요? 성질이 더럽다 이런 얘기군요. 성질이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살든지 개선하든지 선택해야죠. 성질이 더러운 대로 살면 사람들이 질문자를 멀리하겠죠. 그러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손해를 감수하든지 손해를 덜 보려면 성질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성질이라는 건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안 고쳐집니다. 그러니 첫째, 고치려고 해도 잘 안 고쳐지니 그대로 성질대로 살고 손해를 보는 길이 있습니다. 둘째, 고치려고 하면 굉장한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성질을 낼 때마다 엄청난 고통을 주면 무의식에서 생존의 두려움을 느끼고 고쳐지게 됩니다. 전기 충격기로 다리를 찢는 겁니다. 3번만 찢으면 성질이 나오려 할 때마다 몸이 떨릴 겁니다. 셋째, 지속적으로 꾸준히 연습을 해서 고치는 길이 있습니다. 성질 안 내는 연습을 해서 성질을 안 내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면 됩니다. 매일 108회를 하면서 자기에게 저는 화나지 않습니다 하고 자기 암시를 주면 됩니다. 이 성질을 못 고치면 회사에서만 힘든 게 아니고 결혼을 해도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헝가리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헝가리 직원들이 질문자가 시키는 대로 척척 일을 잘하면 질문자는 직업이 없어집니다.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한국 직원이 필요한 겁니다. 헝가리 사람들이 한 번 알려줘 한 번에 일을 잘 처리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손해입니다. 금방 익혀서 습득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곳에 계속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부족한 게 좋은 겁니다. 현지 사람들이 부족하니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화날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뇌이면서 108배를 해보십시오. 프라하, 저는 왜 못생기게 태어났을까요? 저는 왜 막내로 태어났는지, 키는 왜 170cm밖에 안 되는지, 왜 못생겼는지, 왜 못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하나님과 부처님이 얘기한 세상이 이러한 불평등의 세상인가요? 남자에게는 특권이 주어지고 여자에게는 억압이 주어진 세상에서 만약 여자로 태어난다면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나 하면서 억울해하겠죠. 그런데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나 이런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는 것은 좋고 나쁜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남자에게 특권을 주니까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나 하는 겁니다. 남녀 차이를 없애면 질문 자체가 사라지죠. 신체 장애인 사람은 사회적으로 여러 차별을 느끼니까 나는 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나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은 남자 여자 차별을 하지 말라고 했고 신체 장애에 의해서 인종 피부 빛깔에 의해서 인간을 차별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키 큰 게 좋고 키 작은 게 나쁘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입니다.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불평등은 자연적인 게 아닙니다. 자연에는 불평등이 없습니다. 이런 데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혁명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키 작은 게 뭐가 문제입니까? 선악의 개념이나 좋고 나쁨의 개념이 아닌 다름의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스톡홀름, 결혼은 왜 하나요? 저는 30살이 되었습니다. 배우자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고 부모님도 결혼에 대해 압박을 줍니다. 이혼율이 50%인데 결혼을 왜 하나요? 저도 남자를 만나 사랑해봤지만 헤어졌거든요. 결혼을 하더라도 혹시 다시 헤어짐이 올 것 같아 겁이 납니다. 어떤 마음으로 결정을 해야 되나요?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를 정해야 하나요?
결혼을 해야 한다도 없고 결혼을 안 해야 한다는 것도 없습니다. 결혼은 그냥 남자 여자가 만나 같이 사는 겁니다. 결혼식을 안 올려도 됩니다. 동물들이 결혼식을 올리든가요. 그냥 살죠. 결혼식은 하나의 문화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헤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천주교나 유교 같은 경우는 남편이 결혼식만 하고 죽었는데도 여자는 혼자 살아야 되죠. 질문자에게 최선은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자는 자기가 수준이 안 되는 것도 모르고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되면 괜찮은 남자를 골랐는데 실망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려면 어떤 인간을 고르면 좋겠냐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기대를 안 하고 결혼하면 생각보다 괜찮은 결혼이 됩니다. 그러면 좋아집니다. 그런데 기대를 높여놓으면 뭐라도 눈에 안 차는 겁니다. 질문자는 눈이 높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눈을 낮춰야 합니다. 결혼을 왜 해야 하는지 왜 물어요? 그냥 안 하면 되죠. 오슬로 외롭습니다. 한국에서 30대를 보낼 때는 직장 생활하기에 바빠 외로움을 못 느꼈는데 노르웨이에서는 여유롭고 아이도 크니까 외로워질 때가 많습니다. 부부가 살을 섞고 살아도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외롭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세요. 질문자가 내가 지금 마음의 문을 닫고 있구나 하고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바쁘게 살아서 외로움을 덮으려 하지 말고 명상을 통해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어도 편안할 수 있게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내 까르마가 외로워하고 있구나,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질문자는 자기 생각에 좀 빠져 있어요. 남편과 아이들과 편안하게 대화하는 게 필요해요. 꼭 불만이 있어서 마음을 닫고 있는 건 아니고 질문자가 어릴 때 이런 심성이 형성된 겁니다. 외로움이라는 건 노르웨이에 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잘못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까르마가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수행을 통해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문제죠. 저는 편안합니다. 이렇게 자기 암시를 주세요. 그러면 편안하다는 자기 암시와 편안하지 못한 현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편안하다고 기도하는데 현실은 편치 못하죠. 그래도 계속 절하면서 감사합니다. 편안합니다. 이렇게 암시를 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것 때문에 문제구나 하고 원인을 알게 됩니다. 우리 대화의 목표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자기가 한쪽만을 보고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음으로써 자기가 문제 삼던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사물의 전모를 보는 것을 통찰이라 하고 이 통찰을 지혜라고 합니다. 통찰력을 가지면 우리가 갖고 있던 고뇌들이 사라집니다. 코펜하겐 통일은 언제 될까요? 통일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통일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이 언제 될 것인가를 묻는 질문은 한국인들이 묻는다면 무책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일을 하는 게 좋은가 안 하는 게 좋은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통일이 되면 좋다고 하지만 통일을 이루기 위해 아무 노력도 안 한다면 뜬구름 잡는 겁니다.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를 자각해야 하고 그 다음에 통일을 하려면 어떤 문제가 예상되고 그걸 해결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외부 상황은 좋아졌지만 실제로 통일을 하려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통일의 주도 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통일의 주도 세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나빠졌습니다. 통일 주도할 세력이 없어졌습니다. 1960년대까지 북한은 집단 전체가 통일에 목숨을 걸 정도로 통일 주도적이었습니다. 남한에서도 이것에 동조하면서 통일을 주장하는 일부 통일 세력이 있었고요.
1990년대 이후 북한이 사회적으로 붕괴되면서 남과 북 어느 쪽도 민족적 관점에서 어떻게 통일을 할 것이냐 하고 고민하는 세력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남한의 발전을 넘어서서 북한까지 포함한 전민족적 관점에서 한반도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지도자가 남한에서 나와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남한도 아직 부족한 게 있고 북한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북한 중심으로 통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먼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해결책은 남한의 시스템을 기본으로 깔고 이것을 개선해서 통일의 중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합니다. 통일하겠다고 할 때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런데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안을 수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우려를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포용해 주어야 합니다. 북한 내부를 분석하면 세 계층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각 계층별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일반 주민에게는 생존권을 줘야 합니다. 둘째, 먹고는 살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중간층에게는 남북 간 경제협력이 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합니다. 셋째, 사는데 지장이 없는 상류층에게는 통일이 된 뒤의 신분 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통일을 주도하는 쪽이 양보를 해야 합니다. 힘이 강한 사람이 양보하면 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 남한이 북한을 포용해 주어야 합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자국의 힘만으로 어려우니까 일본을 재무장시켜 역할 분담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을 그 밑에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재무장은 일본 밑에 붙으려 하지 않죠. 한미일 군사협력을 하자는 것이 미국 요구인데 한국과 일본은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세력 변화 앞에서 통일 없이 미중 사이의 균형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거대한 중국의 소용들이 휘말려 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중국과 등지지도 않는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는 미국의 힘도 필요하고 일본의 힘도 필요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제시대 때 만주로 쫓겨나 힘들게 살았지만 그분들은 나라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국가가 그분들에게 해준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정부가 해준 게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것을 극복하는 데 기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적을 바꿔버리고 싶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것은 현실 도피입니다. 한국 안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밖에 있는 내가 고국에 들어가서라도 해결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도망갈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브리셀, 저는 대학교 학생인데 어떤 생각으로 공부하면 집중도 잘 되고 깨달음을 얻을까요? 이제 창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서양의 것을 벤치마킹한 위에 한국적 경험을 얹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디셀도르프, 종교가 달라 아내가 힘들어합니다. 저는 기독교를 믿고 있고 아내는 불교를 믿습니다. 종교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질문자가 아내에게 잘해주고 최선을 다해주고 아내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질문자가 수행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게 되면 종교는 부차적으로 따라옵니다. 가만히 둬도 아내가 교회로 옵니다. 아이들을 기독교 신자로 만들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엄마가 문제고 아빠가 낫다 싶으면 아빠 쪽 종교를 선택합니다.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도 질문자가 아내를 잘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또 아내를 기독교로 오게 하기 위해서도 질문자가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또 자녀들이 기독교로 오도록 하는 데에도 질문자의 삶이 사랑으로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자는 종교를 잊어버리고 아이의 엄마를 편안하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이 되십시오. 남편 믿고 시집 왔는데 남편이라도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아내가 편합니다. 가족들과 갈등이 있더라도 오히려 아내를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테네, 욱하고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백발배하면서 화낼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절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화낼 일이 없는데 내가 화를 내는 것이니 정신적으로는 미친 증상이죠. 너 또 미치고 있다 하고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첫째, 화난다고 화를 다 내어버리면 상대도 화를 내므로 그것은 하수입니다. 둘째, 화를 참는 것은 확대 생산은 안 하지만 참으면 자기가 병이 드니까 이것도 하수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터뜨리는 것도 아니고 참는 것도 아니고 화내는 자신을 알아차리는 세 번째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너 또 화내는구나. 또 미치는구나. 알아차립니다.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행위도 다릅니다. 옳고 그름이 없고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인간은 자기를 중심에 놓고 세상을 인식합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삼으니 자기와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를 뿐인 것이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고쳐야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줄 모르기 때문에 안 고칩니다. 그래서 내가 화내는 겁니다. 이치적으로 본래 옳고 그름이 없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다를 뿐이고 옳고 그름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면 화낼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중심에 둡니다. 그때 내가 자기중심적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거나 너 또 미친 짓 하는구나 이렇게 봐야 합니다. 억누르는 게 아니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고쳐야 합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아따 너 또 지금 자기 주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차갑게 보세요. 이것이 되면 화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점점 덜 내게 줄어듭니다. 화가 일어났을 때 전에는 그것을 쥐고 있으니까 화가 1시간씩 간다면 자각을 하게 되면 10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자각하세요. 밖을 보지 말고 자기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캔자스시티 꿈을 찾고 싶어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애들이 크면서 행복하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답.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갚기 위해 뭘 해야 될지를 찾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자가 좋은 조건에 살고 있는 게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자각하고 은혜를 갚기 위해 5부류의 사람들을 도우면 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고 얼벗은 자에게 입을 걸 주고 병든 자에게 약을 주고 나그네 된 자에게 보살핌을 주면 되고 감옥에 갇힌 자 양심수들을 뒷바라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를 갚아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행복이 유지가 됩니다. 복된 삶을 살려면 성당 같은 곳에 가서 밥도 짓고 청소도 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점심 주는 데서 봉사하든지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생기가 돋고 기쁨이 생깁니다. 남편에게 맨날 일찍 들어오라고 잔소리하고 아이 보고 야단치던 게 없어지고 자기 삶을 기쁘게 살게 됩니다.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원천을 마련해준 남편이 고맙게 느껴질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인의 말을 듣고 압니다. 내 지혜로는 모르지만 성인의 지혜를 듣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미리 알고 복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를 얻었으니 집에 가거든 첫 번째 지갑에서 몇천 불이든 꺼내 가난한 곳에 보시를 하십시오. 두 번째 복을 빌지 말고 은혜 입은 것에 감사기도 하십시오. 세 번째 은혜 갚는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고뇌가 사라집니다. 자기가 꿈꾸는 자기 실현이 진짜 주어집니다. 그렇게 3년 봉사하고 나면 길이 열립니다. 과테말라, 좋은 사람과 좋은 인연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17살입니다. 제가 인연 있으면 대학 가는데 한국으로 갑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인연 만나려면 어떻게 하나요? 대답,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면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 자체는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에요. 지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하는 것은 자기 인식의 문제를 객관화시키려는 착각일 뿐입니다. 흰바탕을 붉은 색깔의 안경을 끼고 보거나 푸른 색깔의 안경을 끼고 보면 서로 다르게 보입니다. 불타프르다는 나의 안경 색깔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업식이라고 하고 까르마라고 하고 습관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는 인식의 틀이 다릅니다. 안경을 벗어버리면 빨간 게 아니고 파란 게 아닙니다. 아니네 하는 것이 재상이 비상이네 하는 것입니다. 불타하지만 불타할 것이 없는 것이 깨달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경을 다 벗어야 할까요? 아니요, 껴도 괜찮습니다. 내가 빨갛게 보일 때 빨갛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빨갛게 보인다라고 알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의 습관은 저렇구나 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른 걸 이해하고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면 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엄마가 되면 아이를 키울 때 주의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성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성질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기분 나쁠 때 저 사람 나쁘다라고 보지 말고 내 카르마의 반응이 나쁘게 작용을 하는구나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저게 빨갛구나가 아니고 내 눈에 빨갛게 보이는구나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온갖 사람들을 다 사귈 수 있습니다. 디프레션이 힘듭니다. 영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대학원을 마치고 싱가포르로 오게 되었습니다. 부정적 생각이 계속되고 자살을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계시는데 자살하기가 좋지 않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타개하고 싶지만 그 상황 안에 있을 때는 괴롭고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진정을 하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약물을 먹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대답,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좋은데 우울증이 심해지면 죽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 병이 엄습할 때에는 약을 먹어야 하니 약을 갖고 다니셔야 합니다. 다리가 하나 없으면 좀 불편하지 열등한 건 아닙니다. 조금만 활동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우울증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우울증을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법이 현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대부분 자살로 종결됩니다. 이걸 알면 돼요. 이걸 먼저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병이 심하지 않을 때는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병이 들면 의지대로 안 되죠. 그러니 비상약을 지니십시오. 심각해지면 약을 먹는다 이렇게 암시를 줘야 합니다. 이 병의 치료의 핵심은 자기가 우울증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의 대부분이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그러면 죽는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질문자가 처음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질문자가 정신을 딱 차리는 훈련을 계속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통 이것을 해도 효과가 크게 없는 것은 우울증은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하는 것은 의식에서 일어나지만 무의식이 의식을 앞섭니다. 그래서 의식적 암시를 지속적으로 하면 의식이 무의식화됩니다. 그러면 우울증이 일어날 때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을 하루에 108배씩 해보세요. 절은 육체적으로는 운동이고 정신적으로는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108배를 하면서 세 개의 문장을 새겨야 합니다. 저는 편안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잘 살 겁니다. 이것을 외우면서 본인한테 암시를 주세요. 기독교 신자라면 주님 저는 편안합니다. 살아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는 잘 살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의미가 없다는 게 너무 슬프지 않나요? 대답. 존재라는 게 본래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 좋죠. 신경 안 써도 되고. 의미 없는데 왜 슬픕니까? 의미가 있으니 슬프죠. 슬퍼할 이유도 없는데 왜 슬퍼합니까? 존재가 먼저인가요? 의미가 먼저인가요? 의미 이전에 존재가 있었는데 존재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존재가 먼저 있고 거기에 인간이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후에 의미를 부여한 것을 가지고 존재를 규명하려고 하니까 잘못된 겁니다. 왜 사는가 하는 이것을 추구하면 자살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삶이 먼저 있고 왜라는 것은 나중에 있는 것인데 왜라는 사고를 가지고 삶의 의미를 찾으니까 의미가 없다. 그러니 죽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사는가가 아니라 이미 존재는 있는 겁니다. 이왕 사는데 괴롭게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걸 찾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게 좋은가가 화두이지 왜는 화두가 아닙니다. 산에 사는 다람쥐는 도토리 찾기 어렵다고 자살하지 않아요. 질문자가 자살하면 다람쥐만 못한 겁니다. 그러니 의미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의미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의미 없어도 살아 있어요. 이왕 사는데 어떤 의미를 만들어 살면 더 재미가 있죠. 의미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호지민 시티, 술 때문에 늦는 남편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잡니다.
결혼이 몇 년 차입니까? 4년 차입니다. 4년 동안 얘기했는데 안 고쳐지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안 죽고 살아오면 아직 쓸만하고 죽으면 결혼 한 번 더 한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하고 그냥 푹 자면 됩니다. 또 질문자가 밤새도록 걱정한다고 사고가 안 나고 걱정 안 한다고 사고가 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푹 자고 사고 났다고 전화가 오면 그때 가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니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질문자가 택시를 타고 가서 가게 앞에서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걱정이 되는 날은 차 몰고 가서 술집 앞에서 기다리고 안 그러면 푹 자고 잠이 안 오면 차 몰고 가서 기다리고 그러면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술 먹고 들어오면 아이고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면 마누라 힘들 것 같아서 밖에서 알아서 먹고 오니 우리 남편 착하네요 라고 뽀뽀도 해주고 그러면 문제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 남편이 밖으로 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놔두십시오. 밖에 도는 것이 나쁘다 생각하면 왜 이렇게 밖에서 돌까 하고 집에 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친구가 좋아서 그렇다는데 친구 좋아하는 것은 좋은데 친구가 아내보다 좋으니까 그렇겠죠. 친구와 술 먹고 대화하는 것이 아내랑 있는 것보다 재밌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있는 게 더 재밌게 만들어 보십시오.